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2023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시민사회에서 걱정했던 게 있었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건 필요하지만 시민 복지나 시민 참여 예산부터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들의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공립과 시립 작은 도서관 260여 곳에 지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요. 도서관들은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서관 건립 사업이 문체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서 예산 부담이 커졌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서관들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도 문제고 대구시 조례와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작은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책을 읽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여러 문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보면 지역이 보이고 주민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도서관 운영을 이어갈지 대구시와 구청이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죠.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경북 북동산지에는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글피인 16일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 붕괴 같은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차량 이용 시에는 월동 장비 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의 기온 보이면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다시 추위가 찾아와서 내일부터는 다시 한낮 기온 5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만큼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동시가 중앙부처 협력과 소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안동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어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 후 권기창 안동시장은 행안부를 찾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안동시에서는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 등 정부 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번 개소식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자리 잡은 안동시 세종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함께 안동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양대 기둥 역할을 하게 되고요.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움직임과 각종 공모사업 파악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 활동 지원과 시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현재 저녁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는데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주의 낮 최고 기온 무려 18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비슷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기온 높겠지만 모레 일요일부터는 급격히 추워집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93년 동안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마애불은 지난 2007년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1430년 조선 중기에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으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전체 높이는 약 560cm, 무게는 7-80톤 규모입니다. 지진 당시 암벽에서 떨어져 추락했는데도 기적처럼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콧날과 지면 쪽에 붙어있는 바위의 거리가 매우 짧아서 5cm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공개한 천년을 세우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열암곡 마애불 입불공사 2025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해 안전성을 파악하는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애불 보존관리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는 올해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2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1에서 3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어민들이 지난해 오징어로 벌어들인 소득이 최근 7년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울릉수협에 위판된 물오징어는 총 977톤, 위판 금액은 105억 7,900만 원으로 이는 재작년 총 위판액인 48억 8,9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요. 지난해 울릉군 수협의 물오징어 총 위판 금액은 최근 7년간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 중 울릉수협 소속 어선들의 위판 금액은 2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돼 전체 위판액의 22.6%에 그쳤습니다. 재작년 울릉수협 소속 어선들의 위판 금액이 72.5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나는 결과인데요. 이런 상황은 지난해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혔지만 울릉도 어선이 아닌 외지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은 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 어민들은 육지 어선들이 울릉도 연안으로 대거 조업에 나서고 있어 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조업 경비 부담은 커져 생존 위기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릉수협 소속 어선들이 사용한 기름값만 32억이 넘는데요. 어구나 선원비 등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단순히 기름값만 계산해도 울릉도 어민들은 지난해 8억 4천만 원의 적자를 본 셈입니다. 어민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수성 알파시티 쇼핑몰입니다. 네, 수성 알파시티 안에 그러니까 쇼핑몰 꽤 큰 거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지 낙찰 후 9년째 큰 진척이 없는 수성 알파시티 내 쇼핑몰 건립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건설 사업 주체인 롯데는 당초 작년에 연면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제출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와, 그러면 10년 된다는 얘긴데, 그죠? 올해 지나면 당초의 사업 계획이 어땠었죠? 네, 유통상업 용지인 대흥동 1원에 2만 3천여 평 부지에 쇼핑, 여가, 레저,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2014년에 확정했습니다. 네. 개발 계획대로라면 2025년 준공에 맞춰 터파기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최소한 골조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2021년 5월 착공 후 2년 가까이 터파기 공사만 진행 중입니다. 기약 없이 땅 고르기 작업만 하고 있는 셈인데요. 예. 터파기 공정률도 60%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밝힌 2025년 내 준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글로벌 경제 위기로 내 외부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유통업계 트렌드도 급변해 사업성을 재검토하면서 기간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은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 적잖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짜 하긴 하는 건지 근본적인 걱정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장기 표류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일단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제재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분할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주체 측도 사업 철회를 논의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금호강 르네상스입니다. 네, 이 도시마천 금호강 크게 변하죠? 네, 금호강을 시민 이용 중심 하천으로 탈바꿈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선도 사업 설계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네.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지속 가능한 금호강이란 3대 목표를 제시했고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천 유원지는 뭐 우리 어릴 때도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진짜 대구 시민들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오는 2026년까지 생태수로 비오톱 등을 복원하고 사계절 물놀이장과 샌드비치를 조성해 생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 거점 공간으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네, 디아크도 시민들이 사랑하는 명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 자원 사업은 화원 유원지, 달성습지 연계를 위한 랜드마크 보행교를 설치하고 금호강 낙동강 합류부에 두물머리 경관 명소 등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네.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2024년까지 천혜의 하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금호강 안심권역 1원에 안심습지, 금강습지, 파련습지를 연계합니다. 하천 자연환경의 훼손 없이 시민들이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접하고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금호강을 새롭게 하는 사업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내부 TF팀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올해 안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 고도화 용역을 올해 중 시행해 시민 이용 중심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2029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금호강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 지키면서 사업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예. 이게 제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진짜 많아지죠, 갈수록? 네,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 통역 담당 직원이 공석이면 공장 가동이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촌에서 인력 구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는데 산업 현장도 뭐 비슷하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주민 사이에서도 직장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5만 5,100명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 같은 기간에 서울, 인천은 늘었고 경기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3분의 1이 경기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도 짧은 편인데요. 네. 3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1.2%에 불과했습니다. 뭐가 방법이 있나요? 이런 이 인력난에 대한 대책? 네, 현재 주력 업종에 대한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에 착수했는데요. 장기 근속 특례를 신설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칠곡 할매입니다. 네, 대구 칠곡 인문학마을 그 할머니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칠곡 할매 글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꼴을 만든 할머니 5분이 어제 대형 연합장을 들고 대통령 부부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연합장에서 칠곡 할매 글꼴을 사용했고 또 검찰총장 재직 당시 SNS에도 같은 서체를 사용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칠곡 할매 글꼴이 특별한 건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스토리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칠곡 할매 글꼴은 성의 문해 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친 5명의 칠곡 할머니가 넉 달 동안 종이 무려 2,000장에 수없이 연습한 끝에 완성됐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학구열을 보이며 시집까지 만들어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네. 할머니들이 만든 서체는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유산 등재는 물론 관광명소인 경주 황리단길과 관공서 현수막으로 내걸리고 있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칠곡 할매 글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대통령실 가셔서 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하셨겠네요? 네, 할머니들은 연합장을 통해 감사함을 전하고
설 명절을 건강하게 잘 보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대통령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는 대통령 기록물로 영구 보존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설 체감 경기입니다. 설 체감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게 진짜 언젠가 싶어요. 네, 네. 대구 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23년 설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에 비해 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73.8%였습니다. 네. 전년 같은 조사에 비해 16.1%포인트 더 높아진 건데요.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진 원인으로 고금리, 물류비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또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도 65.3%를 차지했는데요. 네. 원부자재 가격 상승,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요. 설 연휴 중에 이 휴일 기간과 또 상여금 지급 이런 문제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연휴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총 4일인데요. 네. 4일 전부 쉰다는 기업이 전체 89.4%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준수, 인력 부족 등 내부 사정으로 일부 출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설 상여금과 선물을 지급하는 기업은 전체 77.7%로 지난해 설에 비해 6.7%포인트 더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본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대구의 100세 건강강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아주 기다리시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열립니다. 1월에는 노년 여성의 배뇨 건강과 탈장을 주제로 파티마 병원 의료진들이 강연을 하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미리 만나서 궁금한 점들 좀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건강과 관련된 다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건강 강좌 새해 첫 주제는 노년 여성의 배뇨 건강과 탈장입니다. 이 노년 여성의 최대의 적 배뇨 장애 그리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탈장 이 두 질환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원을 찾은 분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병원 찾으셨나요?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을 보고 싶은데 누구 싶지는 않고 하여튼 배뇨에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좀 있으셨나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번 참아보려고 해가 증상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있어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왔습니다. 여자니까 당연히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배뇨 장애는 비뇨의학과는 남자든 여자든 같이 방문하는 거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왔습니다. 네, 오늘 진료받고 나오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좀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전혀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시재요. 그래서 요로 측정 검사를 다음에 소변을 참고 와서 하자 하시고 오늘은 소변 검사를 해보자 하시고 그리고 한 72시간 동안 배뇨 그런 설문지를 작성해가 오라 해서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와서 요로 측정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보자 하시던데요. 그래요. 배뇨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비뇨기과 같이 가서 검사하면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또 알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하루에 정상 몇 번 정도 화장실 가면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게 있겠죠. 딱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은 한 8번에서 10번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고요. 식사량이나 마시는 물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그 횟수를 넘을 수도 있고 네. 또 소변을 좀 참았다가 보는 경우라면 그보다 적은 횟수도 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 비뇨의학과 김현주 과장에게 비뇨 장애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배뇨장애라는 말은 소변 볼 때의 불편감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기관은 아무래도 방광 밑으로 있는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실금은 고령으로 접어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데요. 35세 미만에서 3% 정도에서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38% 정도까지 이제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겨울은 여름과 달리 이제 체외로 수분 손실이 피부를 통해서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뇨 기관을 통해서 수분 배출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소변 보는 횟수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어서 빈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증상 악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나 급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여성분이 많이 호소하시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줌 소태라고 일컬어지는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의 여성분들이 일생 동안 한 번은 반드시 거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을 사용해서 이제 증상 호전을 빠르게 돕고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것들을 알려드림으로 해서 이제 보조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단 자기 직전은 아니고 낮 동안에 섭취를 하시고 적당한 양의 운동과 커피나 콜라, 카페인 종류의 음료수들을 조절하시는 것이 배뇨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KBS 건강강좌, 백세 건강강좌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탈장 얘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탈장 걸려본 적 있어요? 저는 걸려본 적 없는데. 나는 있어가지고 아, 우리 진짜요? 국민학교 때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술했잖아. 네, 이거 정말 탈장은 모르겠어요. 수술밖에 큰일 난다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꼬여가지고 네, 맞아요. 큰일 난대. 잘못하면 진짜 장기가 개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탈장은 배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복벽에 약해진 부위로 조직이 빠져나가는 건데요. 이 초기에는 그 달걀 혹은 메추리알 같이 작은 게 맞아요. 볼록 튀어나온다고 서 합니다.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네, 볼록 맞아요.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복압이 올라가는 일을 했다거나 좀 오래 서 있으면 볼록하게 나왔다가 누우면 다시 들어간다고 들어가요. 해요. 네.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대구 파티마 병원 외과 정경모 과장에게 들어봅니다. 탈장이라는 거는 신체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가 않고 다른 조직이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돌출돼서 빠져나가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복벽에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탈장의 원인은 복벽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신이 있다든가 복수가 생겼다든가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렇게 기침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비만이 심해가지고 혹은 직업적으로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장시간 서서 하는 일일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탈장, 서해부 탈장이 가장 흔한 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작은 돌출이 있는 정도로 되게 통증은 없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점점 크게 커지게 되면서 결국엔 장이 끼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장기가 괴사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탈장은 불행하게도 치료법이 수술밖에 없거든요. 초기에 빨리 수술하는 게 가장 적절한 치료이고요. 복압이 갑자기 증가될 수 있는 활동들은 수술 이후에 다만 몇 주간이라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는 바로 직후에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탈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복구는 어느 정도 강화해야 된다는 것, 고섬유식이라든가 저염식을 통해서 복압을 낮춰서 변비와 복수를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궁금한 거 진짜 많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관련해가지고. 이 노년 여성의 배뇨 건강과 탈장을 주제로 한 보다 자세한 강좌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월 16일 오후 2시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또 자세한 걸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선착순 400명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입장권은 오후 1시부터 이제 정문에서 배부한다고 합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KBS 대구 백세 건강강좌 많은 분들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리 씨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이드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읽는 역사 새해 첫 시간입니다. 정만진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대구 경북이 이 지조와 철학의 고장이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고려 사문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 말의 충신으로 끝까지 그 충절을 지켰던 세 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몽주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보은 정몽주. 네. 예. 보은 정몽주. 네. 정몽주 하면 또 단심가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잇몸이 죽고. 일백보고 근데 이분이 죽고. 이제 오늘 태어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음력으로 하면 이제 그게 12월 22일이 되는데 양력으로 하면 1338년 오늘이 돼요. 13일. 아무튼 사문이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다 많이 들어서 고려말 사문 네.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문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른데 아, 그래요? 그것도? 예, 흔히 이제 목은 이색, 예.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네네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정몽주는 이제 벼슬 안 하고 산속에나 시골에 산 적이 없다고 해서 정몽주 선생을 빼고 이색과 길제와 도운, 이숭인 이렇게 세 분을 꼽는 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어느 쪽으로 꼽든 다 네 분인데 합하면 이 네 분이 모두 다 경상북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문을 꼽든 다 우리 고장 와, 출신이다. 엄청나네요, 그거. 네. 목은 이색 선생은 이제 영덕, 네. 또 낙로면 이제 영해고, 포은 정몽주 선생은 이제 영천, 도운 이숭인 선생은 성주예요. 가야산 밑에 성주. 네. 그리고 야은 길제 선생은 이제 구미죠. 옛날 선산. 그러니까 이 네 분이 모두 다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우리 지역이 지조와 철학, 당시는 성리학의 세계잖아요. 네. 지조와 철학의 고장이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없겠네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 초기 성리학의 대가 또 지조 높은 선비들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목은 이색 선생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세대로 약간 제일 앞이고 네. 또 다른 분들의 스승이기도 하니까 그 이색 선생의 아버지가 이제 이곡 선생인데 이곡. 네. 이분이 안동에서 벼슬을 하면서 결혼을 영덕의 명문가에 장가를 들게 돼요. 그래서 이색 선생이 이제 여기서 태어났죠. 구체적 동네 이름은 영의 괴실이라고 하는데 바닷가에 알죠. 네네. 괴실이. 거기 가면 이색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몽주, 이숭인, 길제는 다 이제 이색의 제자들인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저항해서 싸웠다. 네. 이게 공통점이죠. 네. 이색이 제일 앞세대고 스승이니까 이색을 먼저 짚어보면 이색은 이제 당시에 명나라를 공격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최영 장군은 공격하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성계는 싸우지 말고 화친 정책으로 가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색은 최영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싸운 게 아니고 본래 이성계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명나라 화친하는 건 좋은데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말하면 이시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반대를 하게 됐고 네. 결과적으로 벼슬에서 쫓겨나고 이제 시골에 묻혀 살고 하다가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라는 절로 가는 길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의문사를 했어요.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고려에 살던 사람들인데 나라를 엎어버리고 새로 만든다 하면 그걸 차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이고 성리학 이념 자체가 또 이 임금을 갈아치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 정치적 고뇌와 이제 철학적 고뇌가 이제 깊어지지 않겠어요? 예. 현대로 치면은 정치 지도자들의 성격은 뭐 주로 정치인이지만은
전통 사회의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이 다 문인이자 철학자였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정치적 상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관계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또 시로 남기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분들 시조를 맞습니다. 배우게 되는데 단심가는 뭐 워낙 유명하지만 그렇게는 안 유명해도 이석의 시조도 교과서나 뭐 문제집 등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면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래라. 그럼 이제 반가운 매화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들어본 듯 어느 하시죠. 곳에 피었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나라는 망해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헷갈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도 그 전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을 모르겠다 이렇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예감이 이색기념관에 있는데 사실 그 유명한 성류굴도 이색과 약간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관계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색의 아버지가 네. 이곡 선생이 죽부인전이라고 한 가전체 소설을 쓴 유명한 문인인데 이 양반이 성육을 안을 직접 탐험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동육이라는 글을 남겨놓았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글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덕교실에 가게 되면 이색기념관을 보고 성육을 또 답사를 하면서 여기가 이색의 아버지와 관계되는 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렇게 예전에 그 고려 시대 그럴 때는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처가에 가서 살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조선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색 선생이 영예에서 태어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정몽주 선생 얘기로 가볼까요? 정몽주 선생이라면 이제 뭐 다 가보셨지 싶은데 임고서원이 대표적이고 네. 임고서원 앞에 가면 개성 선주교하고 똑같은 크기의 이 선주교를 재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역사적으로 재미있죠. 예. 아무튼 그 선제교에서 1392년에 정몽주가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이 되잖아요. 여기 가신 분들은 제가 하나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 근처에 포운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잘 안 가보시는데 네. 물론 집은 없습니다만은 인구성 근처인데 거기 가면 효자리라고 하는 옛날 비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비석이 있는 곳이 정몽주 선생 생가터기 때문에 임고서원에서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약간 가만 있는데 번지가 기억 안 납니다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정몽주도 죽인 거잖아요, 그죠? 이성계 그렇죠. 그 아들인가 뭐 그렇게 죽였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분이요. 이승인? 이승인도 이제 암살돼요. 이승인은 정몽주와 같은 패라고 해서 물론 같은 이제 제자니까 그렇게 해서 유배를 갔는데 암살을 당하는데 이번에는 이방원이 자객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정도전이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암살이 되는데 이 정도전도 정몽주, 이승인, 길재와 더불어 다 이색 제자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자들 같이 공부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치적 길이 다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친구를 암살하고 하는 이런 참 정치적 퍼당이라는 게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진짜. 그 정도전도 경북 사람이라고. 예, 정도전도 영주 사람이에요. 네, 영주군요. 예. 참 무섭습니다 진짜. 예. 이승인의 어떤 그 유적 이런 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까 성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야산. 성주의 가야산 밑에 가면은 수륜면에 가면 도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승인은 당시에 중국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문인이었어요. 그래서 시조보다 한씨가 아주 유명한데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도 하루 종일 사람 소리 없고 산새 울음뿐인 가야산을 거닐다가 꽃지는 풍경에 길을 잃었네. 어떻습니까? 끝내줍니다. 멋집니다 진짜. 좋죠. 네.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느라 길을 잃었다. 네. 이렇게 서정적이시가.
이런 분이 암살을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 에이, 아깝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야은 길재 선생이요. 길재 선생은 이제 구미 출신이고 네. 구미 가면 금오서원에 모셔져 있고 유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금오산 입구에 가면 그 호텔 있는 곳에 최미정이란 정자가 있고요. 거기서 등산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산 중턱에 도선굴이라고 하는 그 길재가 숨어 지냈다고 하는 굴이 남아 있고 도리사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길재가 처음부터 이제 공부한 곳이다. 도리사는 이렇게 선산 쪽 예. 잖아요, 그렇게 그죠? 알려져 네. 있죠. 네. 길재는 다른 분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길재는 암살되거나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 자연사를 하셨다는 거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서 혼자 개성에 가보니 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거나 이성계한테 이제 붙거나 하면서 고려의 충신들은 없어졌다. 이거니까 이 길재 선생은 이 당시에 살아 있었고 정치적으로 무상하다는 걸 노래했다. 이래 보겠죠. 그렇네요. 네. 이 길재 선생은 다른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납니까? 예, 약간 후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색은 물론이고 정몽주와 이숭인보다 후배죠. 이 길재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서 시골로 옵니다. 벼슬 하면서 이성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고려가 곧 망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가서 30대 중반에 아이고. 시골로 낙향을 하는데 이때가 1398년인데 이때 이색은 61세고 정몽주는 50 넘고 이숭인은 40이 넘었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떠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결국 그렇게 죽게 되고 길재는 일찍 이제 떠나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휘말려가 죽는 일은 없어지잖아요. 이성계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제 이방원이 이제 곧 임금이 될 판인데 네. 이방원과 길재는 어릴 때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길재를 부릅니다. 벼슬하러 오라고. 그래서 길재가 가기는 가요. 네. 그런데 벼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 이방원이 길재를 죽이지는 않죠. 네네. 그래서 길재는 무사히 생명은 유지했는데 우리가 길재를 사문으로 부르는 것은 이성계에 맞섰다는 뜻이 아니라 네. 벼슬하라는 것을 성리학적 그렇네요. 사고에 의해서 거부했다고 해서 네네. 사문에 넣죠. 그러니까 길재 선생은 자연사와 더불어 다른 세 분과 약간 다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길재 선생이 그래도 남아서 오랫동안 뭐 성리학도 좀 이렇게 이어가고 좀 그러셨네요, 그죠? 그렇죠. 힘드셨겠다. 길재는 정몽주보다 27년 뒤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 성리학의 전통이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네. 하셨고 그 덕에 우리 지역이 지금 또 철학적으로 중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읽는 역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원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천재적인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올해가 그분의 서거 50주기가 되는 해더라고요. 50주기면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70년. 좀 젊어요, 그러니까. 네네. 힌트를 드리자면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그가 나고 자란 스페인과 주 활동 무대였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미술관들에서는 기념 전시가 대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블로 피카소. 너무 팝송도 쉬웠나요? 있어요. 팝송도 있어요. 이분 제목으로.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천재적인 작가 파블로 피카소가 작고한 지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살아생전에 성공을 거두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간 운 좋은 작가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92세까지 장수했더라고요. 네. 천재는 단명한다는 말에서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덕에 미술사는 한층 진보할 수 있었고 그는 평생 왕성한 창작력으로 13만 여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 피카소의 그림은 딱 보면 피카소 그림인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입체파 화가다 우리 미술 시간에도 막 배우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큐비즘,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사조를 이끈 작가입니다. 입체주의는 1900년대 초반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 운동인데요. 유럽의 회화를 정통적인 사실주의에서 형태적으로 해방시킨 회화혁명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그림하면 떠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형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원근법과 명암법 그리고 여러 가지 색으로 자연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썼는데요. 입체파는 여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점에서 자연의 여러 형태를 기하학적 형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1908년 야수파의 대표적인 화가 마티스가 브라크가 그린 에스타크 풍경이라는 연작을 보고 조그만 입체, 큐브 덩어리라고 말한 데에서 큐비즘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피카소는 입체파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며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작품 세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네, 그게 대단한 거죠. 네. 뭐 입체파면 입체파로만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변화했다는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회화의 전 역사를 통해 피카소처럼 자유롭게 표현의 온갖 가능성을 탐구해 나간 작가도 드물 정도입니다. 네. 그는 새로운 조형 질서를 찾고자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 도전하고 연구해 나갔는데요. 네. 그림은 파괴의 집적이다. 나는 그린다. 그리고 곧 파괴한다고 말한 대로 언제나 새로움을 보여주는 우리 시대 새로운 예술가상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네.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의 남부지방 말라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미술교사였습니다. 아. 유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미술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피카소가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보고 자신의 붓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단하셨을 텐데 네. 아들 그림을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셨군요. 그것도 10살쯤. 네. 네. 피카소가 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는 그의 나이 13세 1894년부터인데 이때 바르셀로나에 있는 론자 미술학교 입학시험 과제를 단 하루 만에 완성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또 입학 후에는 16세까지 스페인의 미술학교에 있는 모든 콩쿠르를 다 휩쓸었던 그는 난 12살에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그가 항상 부러워했던 것이 또래 어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화풍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지나친 나머지 미술적 감성 면에서는 붓을 잡자마자 유아기도 사춘기도 없이 곧바로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서툴게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진짜? 네. 이거 완전 지금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미술가들. 네. 그러한 천재적 또 재능과 더불어서 그는 엄격한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요. 모사 위주의 미술 교육은 피카소 미술의 기초를 다져주었고 이후 미술 속에서 주제가 중요해지는 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천재성에다가 탄탄한 기본기를 더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 세계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미 13살 이때 10대 때 그린 그림이 어른의 그림이었다니 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이분의 개인적인 삶도 참 궁금한데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네, 여자친구나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예술적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 작품 스타일의 변화를 살펴보다 보면 그의 연인이 바뀌면 작품 스타일이 함께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카소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여인은 총 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쳐 지나간 여인은 셀 수 없다고 합니다. 네. 피카소는 20살 때 프랑스 파리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카사 헤마스라는 친구, 이 친구는 남자인데요. 네. 그에게 많이 의지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 그의 작품은 거의 청색의 모노크롬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당시 힘들고 우울했던 그의 상태가 작품으로 표출됐고 이 시기를 잘 아시다시피 청색 시대라고 네네. 부릅니다. 네. 이후 1904년 프랑스에 정착하면서 23살의 피카소는 페르낭드 올리비에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작품 모델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자 그의 화면은 이제 우울한 분위기에서 밝고 부드러운 색채로 바뀌고 네. 주제도 가족, 고개사들 또는 젊은 소년, 소녀 등 장밋빛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 이후에 30대의 피카소는 조용한 성격의 에바 구엘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는 수많은 입체파 그림 위에 나는 에바를 사랑해, 나의 고운님 등 문구를 써넣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그림에 남겼습니다. 네네. 하지만 1916년 에바가 결핵으로 죽은 뒤 모티프가 거의 인물에 거의 국한돼 있던 피카소의 그림에 정물이 등장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음악가들, 가수나 이런 분들도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헤어졌을 때 최고의 곡이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젊은 피카소가 사랑했던 친구, 또 연인 이런 분들이 좀 병으로 돌아가시고 갑자기 죽고 막 이렇게 해서 네. 본인의 삶에도 되게 이제 그때마다 어떤 그 변곡점이 됐을 텐데 그때마다 화풍도 바뀌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혼은 누구랑 했어요? 36살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러시아 무용수입니다. 그녀는 상류 사회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고 올가 코클로바라는 여성인데요. 그녀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당시 그는 부인과 아들을 신고전주의 풍으로 아주 신화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피카소 그러면 천재고 최고의 그 화가인데 뭐 여러 가지 좀 예를 들어 불륜이라든가 네. 가십에 오르내리는 일도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당당했다고 또.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특히 그에게 가장 창조적인 영감을 줬던 여인은 40대에 만난 17살의 소녀입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기 최고의 걸작 그림과 조각을 제작해낸 시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피카소는 사진 작가이자 초현실주의 작가인 도라 마르와 2차 세계대전을 함께 보냈는데 지적인 그녀와 함께하던 그때에는 그의 대표작 게르니카의 제작 과정 전체를 그 도라 마르가 사진으로 남깁니다. 게르니카를 이때 네. 그랬군요. 네. 피카소에게 많은 연인이 있었지만 결혼은 2번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결혼 후에 이제 마지막에 72살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그의 작품에는 더 이상 왜곡된 여인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 피카소의 삶에 또 그림에 미술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뭐 꼭 연인 아니라도 참 많은 분들이 있었겠네요. 네. 네. 라이벌이 있습니다. 라이벌? 네. 라이벌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자극시키고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긍정적인 그쵸? 역할을 하잖아요. 네. 바로 유명한 야수파의 대표 작가 앙리 마티스입니다. 20세기 전반 미술계의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이 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티스는 프랑스 북부 태생으로 북유럽 예술가 특유의 냉철한 지성을 가졌는데요. 법률 행정가로 일하다가 우연히 병상에서 그림을 그린 게 계기가 되어서 뒤늦게 화가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네, 마티스는 작품이란 안락의자처럼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화롭고 편안한 그림을 지향한 반면에 피카소의 그림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감각적이고 에로틱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라이벌이었는데 근데 또 극과 극은 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있었겠죠. 네. 새 시대에 미술이 나가야 할 좌표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인 거죠. 그들은 새 시대의 미술은 전통 미술의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되고 무거운 주제의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야 한다고 봤던 거죠. 네. 둘은 서로의 작업을 보며 장점을 흡수하며 디딤돌 삼아 탑을 쌓아 나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 명은 전통적 세계 개념을 전복한 야수주의를, 다른 한 명은 전통적 형태의 개념을 전복한 입체주의를 완성해서 20세기 전반 미술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네. 마티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피카소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를 애도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그림의 뼈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마티스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 거고 그쵸.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했는데 네. 표현하지를 않은 거죠. 방식은 달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둘이서는 드러난 건 사이가 막 안 좋고 그러지 않았나요? 좀 그랬죠. 그죠. 근데 그래도 서로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때 그들 사이에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후원자가 있었는데 네. 맨 처음엔 그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다니까요. 피카소는 뭐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이 있죠? 네, 예술 쪽에서 그렇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네.
피카소가 살았던 20세기 초반 프랑스 예술 세계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피카소 명작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프랑스 관광청이 3년 만에 한국에 홍보 행사를 왔을 때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가 몽쉐미셸 수도원 천년 기념 행사와 피카소 서거 50주기 행사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스페인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전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2023년은 또 한 번 피카소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엔 문화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침산교부터 답답한 모습인데요. 도청교 지하차도 직전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 차량 정차 중입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달고벌대로는 연호내 거리에서 담티고개 방향으로 연호내 거리 300m 지난 지점 1차로 쪽입니다. 사고 난 승용차가 2대가 정차 중이니까요. 구간 이동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 고장차도 있습니다. 계산 오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으로 반월당 내거리 직전 2차로 쪽입니다. 승합차가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인데요. 뒤쪽으로 지체 보입니다. 감삼 내거리에서 죽전 내거리 방향으로도 사고 있습니다. 구병원 맞은편 2차로와 3차로 쪽으로 승용차와 1톤 화물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쪽으로만 속력 떨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일기 날씨 쭉 보니까 오늘 뭐 계속 비 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40mm 정도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요.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동해안은 뭐 1월에 아주 자꾸 높아지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이 건조함을 덜어줄 수 있어서. 그리고 한동안 좀 포근했었는데 다음 주 보니까 또 좀 추워지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1월 13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